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한 지아의 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간혹 고도 비만인 경우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문의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있던 VIP 병동에는 고도 비만 수술 환자가 한 달에 한두 명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고도 비만이라 함은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고도 비만 계산법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고도 비만 수술을 받는 환자가 많지도 않았고 수술을 받은 후 약 일주일을 입원했었는데요. 최근에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만에 퇴원을 하더라고요. 별로 아파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개복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흉터도 별로 없고 2일 만에 퇴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고도 비만 수술을 한 직원이 몇 명 있었는데 행정부서에 있을 때 그분들과 친하게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99 사이즈를 입었던 분이 수술 후 몇 달 지나자 66 사이즈, 한참 후에는 55 사이즈 옷을 입는 것을 보고 와, 할만하네 라고 생각을 했더랬죠. 여자분들은 이 66, 55 사이즈를 잘 이해하실 텐데 남자분들은 110 사이즈로도 모자랐던 옷이 한 100 사이즈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남자분들 사이즈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고도 비만 수술을 하는 외과 교수님과도 잘 알고 지내서 그 교수님께 저도 수술하면 44 입을 수 있나요? 하고 농담 삼아 얘기를 했었는데요. 고도 비만으로 살찌워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족도가 매우 높았지만 1년간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욕구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데요. 수술을 하면 원래 성인 섭취량의 3분의 1 정도만 먹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이상을 먹게 되면 음식을 먹고도 토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고도 비만인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먹었을 텐데 수술 후 일반 성인 섭취량의 3분의 1 정도의 양만 먹는다고 생각해보면 왠지 모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딱 한 숟가락일 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은 키는 160cm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90kg 이상이었어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도 비만 수술을 했고 그 후에 실제로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해서 지금은 예쁜 딸아이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1년이 지난 후 신체 사이즈가 줄어들고 간 수치와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요.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본인은 같은 상황이 된다면 다시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고도 비만 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수술 후 초반에 얼굴이 갑자기 확 늙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원래 갑자기 살 빼면 10년은 늙어 보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수술 초반에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가 되면 다시 원래 나이로 보이더라고요. 인체의 원래대로 복원하고자 하는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알려드려 볼게요. 수술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수술 전 준비는 크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외래에서 필요한 검사는 모두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수술 하루 전에 입원을 해서 자정부터 금식을 하고 수술 가운과 모자를 입고요. 수술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큰 바늘로 혈관 주사를 놓거든요. 혈관 주사와 수액을 맞은 채로 환자에게 맞는 대형 복대를 준비해서 침대째로 수술실에 내립니다. 원래 수술실에 환자를 보낼 때에는 수술용 눕는카가 있는데 고도 비만 환자들에게는 눕는카가 너무 작고요. 눕는카에서 침대로 옮기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침대째로 수술실로 보내는 것입니다. 수술 다녀와서는 하루 동안은 아무래도 수술이라는 것을 했으니 많이 아프겠죠. 진통제를 투약해주고 금식을 시키고 다음날 출혈이나 염증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요. 특이사항이 없으면 미음을 진행합니다. 환자가 느끼기에는 정말 최고로 간단한 수술과 동일하죠. 수술 방법에 따라서 하루 더 입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 방법은요? 수술 방법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의사와 상담을 거쳐 나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찾아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위 밴드 성형술, 즉 위 밴드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음식 섭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의 윗부분을 밴드로 감고 복벽에 밴드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는 포트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수술이 간단한 만큼 수술 관련 합병증은 적은데 체중 감소가 느리게 진행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 소매 절제술, 간단히 위 절제술이라고 하죠. 이 역시 위 밴드술과 같이 순수하게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게 하기 위해 늘어난 위 부분을 제거하여 바나나 형태로 만드는 수술입니다. 위 우회술에 비해 안전하고 체중 감소는 밴드 성형술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는데 단점으로는 위 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우회술, 의료인들은 바이패스라고 주로 하고요. 루아이 위 우회술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술은 음식 섭취와 영양 흡수를 동시에 제한하는 수술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방법인데요. 체중 감소와 동반질환 호전이 빠르지만 수술 방법이 복잡해서 수술 후 합병증이 높은 편입니다. 덤핑 증후군과 연결 부위 합병증, 철분 결핍성 빈혈이 일어날 확률이 높죠. 마지막으로 십이지장 치환술이 있습니다. 위 절제술과 위 우회술을 혼합한 형태인데 위 우회술의 효과가 더해지는 수술 방법입니다. 위 절제술에 비해 체중 관리가 쉽고 기존 질환의 호전도 빠르고요. 위 우회술의 단점인 덤핑 증후군과 연결 부위 궤양 합병증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위식도 역류 질환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체로 4가지 수술 방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수술들은 기본적인 합병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입원일이 하루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작용은요? 덤핑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가 배가 쥐어짜듯이 아파요.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요. 등을 호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덤핑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요. 위를 작게 만들거나 묶거나 소장으로 바로 연결하거나 하니까 소장으로 쏟아진 음식에 당분이 한꺼번에 흡수되면서 급격한 혈당 증가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해서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 증상이 덤핑 증후군입니다. 이로 인해 심한 피로감, 졸림 증상 등을 호소하죠. 저혈당 증상을 겪어본 분들은 아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천천히 먹기, 단순당이 들어있는 음식은 피하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먹기, 식사 중간에 물 먹지 않기, 식후에 바로 눕지 않기 등 일반적인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부작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부작용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죠. 위를 작게 만들거나 묶어놨으니 음식물이 들어가다가 식도로 역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식습관을 주의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2차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환자의 신체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꿰매놓은 자리가 아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수술을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아주 간혹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왜 아물지 않는지 모를 환자가 간혹 있어요. 이것은 고도비만 수술 환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술을 했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것이죠. 2차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두 번째,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수술을 해서 물리적으로 먹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고 간질환이나 당뇨병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교정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체중이 증가하고 이전과 같은 신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위는 늘어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위가 원래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다시 늘어나고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이 유지되면 수술을 해도 효과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러한 케이스를 딱 한 번 보았습니다. 그분은 입원을 해서도 의료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분이었어요. 2차 수술을 하고도 다음날부터 배고파 죽겠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의료인 몰래 죽부터 찾아 드시는 분이었어요. 사실 몰래 먹는지 몰랐는데 엑스레이를 찍은 것에서 위에 음식물이 있었고 그것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항생제를 맞고 일주일을 넘게 입원을 했던 분이었더랍니다.
그리고 고도비만 수술을 받은 후 또 다른 수술을 하는 경우, 늘어진 팔과 다리, 복부의 살을 교정하기 위해서 성형외과에서 전신 성형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몇 달간 미라처럼 팔다리에 붕대를 감고 지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만 고생하고 표준 몸매를 유지한다면 저라면 할 것 같아요. 수술 효과는요? 고도비만 수술이 기존의 약물보다 당뇨 호전 및 완치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술 환자와 약물 치료를 한 환자군을 비교한 결과 수술 2년 후 위 우회수를 받은 환자는 75%에서 완치 혹은 호전을 보였고, 최단도 우회수를 한 환자는 95%의 완치 또는 호전이 있었대요. 약물 치료만 한 환자군의 개선은 0%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 수치는 대단한 결과입니다. 치료율이 이렇게 높은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 결과를 보자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만 당뇨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기존 당뇨 치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도 비만인 분, 당뇨병이 있는 젊은 분들, 30, 40대 또는 50대 정도만 되더라도 위 우회술이나 최점도 우회술을 권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고도 비만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초반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해야 할 나이에 아무래도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알 수 없으니 학업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수능을 본 후에 대학 들어가기 바로 직전 또는 1학년 1학기라도 마치고 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도 비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해도 쉽게 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다이어트 요법을 모두 동원하는 것이 수술 비용을 내는 것과 맞먹지 않을까요? 병원비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과거에 전액 비보험이었던 것과는 달리 요즘에는 보험 적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약 1,000만 원 단위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도비만 수술 시행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고 의사들의 경험도 매우 많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10년 전이라면 반신반의했을지라도 지금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당뇨병을 진단받은 지 10년째인데 연세가 조금만 적으셨어도 수술을 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고도비만 수술 홍보대사 같은 느낌이 저 홍보대사 아닙니다. 분명 수술 후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을 테고 효과가 미미한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온갖 다이어트를 죽도록 해도 안 되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살 때문에 고민이 많고 다이어트도 힘들고 숨쉬기 운동밖에 하지 않거든요. 병동에서 매일매일 뛰어다니면서 힘들다고 집에서는 누워만 있으니 살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의 최대 고민, 5kg만 빠졌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고도비만 수술 얘기를 하다가 이상한 길로 빠졌는데요. 결론, 고도비만으로 인한 간질환, 당뇨질환, 정형외과 질환이 있는 분들은 추천할 만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 이전에 살이 안 찌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비만세포를 좀 안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